시집 오는 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집은 문예지에 발표되는 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읽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독자들이 시를 열람하며 결제한 금액을 출판사와 시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출판사에게는 안정적으로 문예지를 출간하며 시인에게 정당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인들에게는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며 한국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한국작은출판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이 새로운 플랫폼 아이디어는 사업화, 현실화를 이루어가는 동안 시집 오는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시인과 독자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최정예 시인은 말했습니다. 시는 최첨단의 언어를 선보이는 장르다 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BTS, 기생충 등 한국 문화의 눈부신 발전에는 문화의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언어적 실험을 수행해오고 있던 한국시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 플랫폼 시집은 한국 문화 전반의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집 오는 날 첫 방송에는 최정진, 이지아, 이다희 시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이제 첫 번째 시인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버스에 아는 사람이 탄 것 같다. 최정진 시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진 시인은 전남 순천 출신이시고요. 2007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하셨고, 그리고 첫 시집 창비에서 나왔던 동경이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집입니다. 네. 최정진 시인은 제가 여러 번 뵀었는데 제가 팬이라서 순천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원래 이제 말을 터서 이렇게 반말하고 이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아까 이렇게 소장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이 표현을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 말 안 하고 싶은데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되도록 외출 자제하면서 좀 집에 있었어요. 아까 첫 시집 얘기도 해주셨는데, 첫 시집은 이제 2011년 11월에 나왔으니까 스스로는 한 10년 정도 된 시집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목이 괜찮잖아요. 네.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시집이고, 그리고 문예지에 이제 발표를 안 한 작품도 있고, 뭐 한두 편밖에 안 되지만 그런 작품. 그리고 그러니까 시집을 이전에 한 권밖에 안 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좀 기존에 문예지에 발표했던 작품들이 대다수지만 상당 편이 태국을 거친 이제 시집입니다. 그래서 발표됐던 것과는 좀 다른 시들이 좀 다른 형태로 많이 속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시집이 굉장히 얇은데, 네. 첫 번째 시집도 혹시 얇지 않아요? 첫 번째 시집은 많이 얇은 편이었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얇은 편이 된, 그죠? 아마 거의 제일 얇은 시집 중에 한 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제가 시 쓰는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또 이상한 또 무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습니다.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고 근데 거의 책 등의 제목이 들어가기 힘들 만큼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는데 그게 저도 그런 짧은 시에 대한 그런 짧은 시를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연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뭔가 언어적으로 좀 많이 에너지를 분출해야 된다고 하나? 약간 좀 과잉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집이 좀 상당히 두꺼운 시들도 있는데 스스로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거죠? 예를 들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절제라는 이제 말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참았다라기보다는 저는 간결함 속에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싶은 그런 좀 작가로서 소망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 읽고 다음에 읽으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시를 다양하게 해석되는 시를 쓰고 싶은 게 제가 시를 꾸준히 써오면서 그런 부분을 지향해서 그렇게 해오고 싶었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시집에는 되게 제가 아직 뭐 그런 자전적이란 말을 쓰기도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등단작부터 비롯해서 거의 제 어렸을 때 얘기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첫 시집을 내고 첫 시집을 내는 과정 중에 내가 앞으로 시를 써나가야 될 방향은 짧고 길지 않더라도 읽는 사람이 오늘 읽었을 때 다르고 내일 읽었을 때 자신의 아마 기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다르게 읽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를 쓰면서.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나름은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나름의 제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왔다고 생각되는 시집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시인들이 그게 시를 어떤 형태로 구조화가 되더라도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저는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애초에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어떤 슬픔에 대한 감정에서 이게 약간 촌스러워 볼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의 아픔이나 어떤 슬픔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촌스러워 그러면 별로구나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내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는데 되게 촌스러워 이러는데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소중해 나한테, 이게 내 그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저한테 지점이 시가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연애라든지 어떤 가족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가까운 이제 누구나 이건 겪겠지만 그냥 아마 가장 처음 겪었던 죽음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가에서 많이 컸었거든요. 어렸을 때 외가에 많이 지냈었는데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처음 겪기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지만 그러면서 사는 게 어떤 거고 죽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을 고민을 이제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출발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에 또 다시 시집 출간하고 시를 쓰는데 다시 자꾸 그 부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첫 시집이 2012년에 나오죠. 네, 11년.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시집을 열심히 읽을 때였었거든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첫 시집 읽고 두 번째 시집을 읽으니까 확실히 뭔가 시인한테서 세월이 흘렀다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거든요.
뭔가 시쓰기.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에는 우선 그러니까 연애 아, 네, 가- 그죠. 관련된 그런 시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었고, 두 번째 시집 나오고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냥 축하 인사 주고받고, 무엇보다 그 시집이 작년 2월인가? 쯤에 아마 출간이 됐어요. 시집 뒤에 보면은. 그런데 저희가 그 시점이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심지어 이제 3월에 세계 보건기구 여기서 그 뭐죠? 아마 사상 세 번째로 어떤 질병 그거 이제 정확히 단어가 생각나는데 선포해가지고 그 팬데믹. 아, 네네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되게 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되게 충격 속에서, 사실은 시즌은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 1년 반 좀 안 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썼다고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진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확진자요. 확진자가 무려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 큰일 났어요. 한 10kg가 쪄가지고 좋아서 말하면 저도 확진자입니다. 네, 좀 찌신 것 같아요. 저 보면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문화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없거나 약간 부족하셨죠. 쉽지 않았네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고, 그리고 좀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그때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 이게 비행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변 예를 들어 부모님 좀 걱정하고, 뭐 주변 사람들 걱정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도 걱정하고 이러느라고, 그 지금 이 살면서 처음 맞닥뜨린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늘하게 시집에, 물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시집이 중간했다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비 상태로 좀 있어야 됐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시즌 되고 이제 처음 어떤 시집 얘기를 하고 나온 자리인데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1년이 넘게 지금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다음 시를 또 요즘 시가 좀 잘 안 써져서 그런가 좀 다음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지금 못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시야 그냥 이제 한 편을 쓰려면 쓰는데 이제 두 번째 시집 나왔고 이 두 번째 시집에서 좀 더 나아간 그게 좀 모호하지만 좀 내가 문학적으로 나아가는 시는 어떤 시일까 고민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새로 쓸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쓰고 많이 다시 이제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쓰고 있는 시는 어떤 주제의 시를 쓰고 계세요? 굳이 내가 어떤 주제로 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좀 많이 놓치긴 하지만 쏟아듯이 나오고 그렇게밖에 쓰여지지 않는 어떤 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많이 시를 쓰고 버리고 퇴고하고 이러다가 그런데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최근에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그런 어떤 제가 썼던 시의 제목이나 내용이 어떤 맥락 안에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최근에 써놓고 제목만 써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마땅치 않은 제 자신한테 뭔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똑같은 제목의 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이유를 숫자를 굳이 부른 사람을 쓴 얼굴 이를 썼으니까 이를 써야지 이렇게 어떤 번호를 붙일 이유를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억지로 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어떤 같은 일단 제목만 보면 같은 소재, 같은 주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문학이란? 제가 보기 싫은 저의 나약함,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악함,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어야 제가 그래도 올바른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한테 문학이란 저의 약함과 제 악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집이라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 문예지에 발표되는 시를 한 곳에서 모아서 읽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독자들이 시를 읽을 때마다 소액의 금액을 결제하고 이것을 수수료 없이 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시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멋지신 것 같고,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닙니다. 아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시간도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손도 되게 많이 가는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이거를 마저 힘드셔도 잘 견디는 시간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이 플랫폼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좀 더 가시화되면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무려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 큰일 났어요. 피로가 져가지고. 저도 확진자입니다. 찢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인으로 이지아 시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아입니다. 제가 첫 방송이라서 긴장을 해서 네네. 계속 말 더듬어가지고요. 아, 저도 긴장할 텐데 잘 됐습니다. 이재하 씨는 네. 2000년 월간문학 신인상 희곡 부분을 수상을 하셨고요. 2015년 쿨투라 신인상 15문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을 네.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시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도에 시와 사실 희곡을 같이 했었는데 희곡으로 먼저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시를 나중에 등단했고, 근데 시를 늦게 쓴 건 아니었고요. 같이 동시에 진행했었습니다. 2000년에 이제 희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 2015년까지 네. 좀 계속 희곡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진 못했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들고 상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문학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쓰는 것 말고 계속 읽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제 후배가 이렇게 소설가로 유명해지고 시상식장에 갔는데 저 선배 내가 되게 존경하던 선배인데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그때 되게 그렇구나, 내 위치가 되게 초라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날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이제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약간 어떤 예술을 떠나서 그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좀 아이들을 다 많이 예뻐하고 교육자로서의 그런 것도 많았지만, 제가 항상 뭔가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그날의 뭔가 비참함이 저한테 뭔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날 이렇게 우셨던 게 네네. 약간 질투 때문에? 울었던 거요? 예, 울었던. 질투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좀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거죠. 그 학교 다니고 처음에 문학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작품이 좀 독특해서 희곡도 그랬고 시도 독특해서 약간 이렇게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주목을 해줬는데, 그게 저한테 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만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작품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랑 색깔이 다르면 되게 어려가지고 엄청 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저한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반성도 했고,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집보다는 다른 예술 분야, 제가 좋아해서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걸 좋아해서 철학도 좋아하고 그런 부분을 읽었고, 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유명한 시인들 있잖아요. 그런 시인들 말고 평범하다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는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엄청 부끄러운 행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고, 출판사마다 책을 번호가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1번부터 뭐 거의 출판사마다 한 500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샀던 것 같아요. 다 사서 복기로 해보자. 근데 제가 또 그 시를 써서 되게 감상적일 것 같지만 성격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시는 과학이나 수학 관련된 뭐 이런 IT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런 뇌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시집을 약간 수학 오답 노트 하듯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 펼쳐놓고 아 여기서 왜 여기로 가지? 막 이러고 되게 저한테는 약간 미쳐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은 왜 1년 뒤엔 다시 읽기가 싫을까? 뭐 이런부터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분석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혼자 방구석에서 엄청 생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단을 하고 나서 좀 더 공부를 네. 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라. 네네. 좀 등단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그 석사를 하고 박사를 10년 만에 갔는데 그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 가냐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끝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민 없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를 갔고 근데 막상 가니까 뭔가 대단한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 내 주변에도 다른 분들도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자극이 됐고 대학원 가서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했고 그때 거기서도 혼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들 좀 행복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졸업했어요. 네. 박사. 네, 졸업하고, 네. 저도 연극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반가워요. 근데 이게 문학판에서 연극이나 희곡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연기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네. 안 믿기시죠? 아니, 믿겨져요. 믿을게요. 이 쿨투라 신인상 네. 받으셨는데 좀 궁금해서 쿨투라 네. 신인상 어떤 쿨투라는 그냥 문화 잡지인데 저는 또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도 좋아하셨으니까 거기가 연극, 영화, 뭐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이렇게 다양한 연극 평론 이렇게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시는 약간 예전부터 너무 좀 독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춘문예 이런 데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일찌감치 뭐 좋은 곳에서 등단한다는 거 사실 포기했고 어릴 적부터 꿈은 좀 약간 시집을 좀 좋게 내보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쿨투라는 문화 잡지인데 그래도 잡지나 등단 저는 그때만 해도 등단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등단이라는 게 약간 학벌이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권위적인 거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긴 해야지 편하겠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좀 반항아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다 할 때 저는 하지 않고 남들이 원할 때 난 다른 길을 가야지 하는 제가 약간 그런 좀 심리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되게 좋은데 제 삶 전체로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싫은 걸 좋아하는 척하면서 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실했지만 그 절실한 걸 한번 놓아보자 그리고 다른 승부를 걸어보자 하는 그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트 쿠티르 시집에 네네. 대해서 네네. 어떤 시집인지 얘기를 들려주시고요. 네네. 뭐 시집에서 시집 안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네네. 못다한 얘기 이런 거 네네.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오티쿠트르는 어떤 분들은 시집이 나오니까 왜 한국말이 아니야 기분 나빠 우리 갖고 노는 거야? 막 이런 말도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시가 난해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셨지만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좋았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오티쿠트르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옷을 팔려고 만드는 쇼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예술적, 미적 가치를 위해서 모델들한테 이건 예술 작품이야, 입어줘. 그리고 이렇게 워킹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이 반드시 항상 2021년도면 2022년도나 2003년도 작품이다. 그 미래를 향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너무 기이하고 웃긴 옷들이 많아요. 저걸 어떻게 입어? 근데 그 디자이너는 그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옷들의 정신은 예전에 다른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 1차 대전, 2차 대전 겪은 디자이너들이 뭔가 의상이나 이런 미적 같은 거를 혁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예를 들면 샤넬 같은 디자이너는 샤넬이 처음으로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가디건을 입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르셋 드레스만 입던 세대를 벗어나서 그게 굉장히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저는 다 좀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왜냐하면은 옷이라는 게 겉모습인데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권위적으로 넌 이거 입어 이렇게 쪼이는 거 입어 뭐 가슴 드러내는 드레스 입어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뭔가 제도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제 시에는 그래서 약간 독특한 시편들이 좀 나오는데 걔네들이 그 시들의 주인공들은 결코 그렇게 프랑스 오띠쿠트르처럼 고급지진 않아요. 많이 천하고 이런 말 죄송해요. 천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들 뭐 가난해서 입양을 가거나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소매치기거나 살인자거나 아니면 뭐 동성연애나 뭐 기타 등등 우리 사회에서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분들 저 또한 저는 또 살면서 저도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그대로 재현하거나 고발하는 작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슬픔이나 아픔을 경험한 그 삶 자체를 시로 보여준다는 건 그 슬픔과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또 상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체가 고급지고 고귀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멋있는 작품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 안에서 시가 시 자체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위로나 공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까 저 대기실에 있던 무대 뒤편에 마티스 그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가 하나의 그냥 예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가 온 인류가 사라지고 저라는 시인도 사라지고 모든 이 세상이 무너져도 시라는 예술이 있었지 이런 것처럼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약간 그런 예술적으로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지가 많았는데 고민이 많이 담았던 시집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시집을 낼 때 시집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단 하나의 집 같은 집이다. 시인은 그냥 집을 하나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펼쳐보면 어떤 시는 어떤 시세계를 아우르는 울타리 같은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쉽게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알 수 있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또 주체나 주제를 꽁꽁 숨겨놔서 다락방 같은 막 이렇게 숨어있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이렇게 개구장이 축구공 같은 그런 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 시집이라는 이렇게 플랫폼 이름도 시집이지만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딴 말이지만 그래서 어떤 정말 시를 모아둔 집인데 저만의 시집이지만 나중에는 그 집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독자분들, 뭐 다른 분들, 기타 등등 동물들도 와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나 물건들이나 어떤 생명체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다가 갈 수 있는 곳. 나에게 문학이란? 저에게 문학이란 저는 깜깜한 박스 안에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밖을 두드려도 아무도 오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그 박스에 찢어진 그 모서리로 들어오는 빛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비닐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되게 뭐 낭만적으로 얘기할게요. 투명하니까 이렇게 누우면 별이 보여요. 그리고 낮에는 거기서 엄청 덥지만 잘 놀고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 엄청 끝내줘요. 근데 제가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설 그때는 시를 많이 읽지 않고 소설책을 좀 많이 읽었었고 고전 소설들. 근데 어른들의 얘기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읽었던 것 같고 그게 왜 좋았던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분야에 호기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뭔가를 경험할 때 그 문학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사건하고 연결해서 아 이게 이런 건가? 막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하고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살 때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 문학을 공부하게 됐고 충격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전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는 뭐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행도 뭐 배낭여행도 많이 가보고 뭐 운동 뭐 친구들을 놀고 뭐 그런 건 뭐 회사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문학은 특히 시 그때 제가 처음에 김수영을 알게 되었는데 김수영 시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밤에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20대, 30대, 10대 모두 다 힘들겠지만 저한테 문학은 제가 갑자기 제 심장을 두드리는 어떤 망치 같은 것 그런 것이었어요. 김수영 씨의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죄와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막 옆편에 우산을 때린 거.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폭력으로 읽히지가 않고 그거를 그렇게 행했던 남자의 너무 불쌍하고 슬프고 막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하면서 이제 김수영 전체 시집도 보고 김수영만 좋아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뭐 보들레르 좋아했는데 보들레르나 뭐 장콕토, 장준의 뭐 이런 특이한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기이한 작가들한테 좀 많이 끌렸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한 작가가 너무 좋아서 막 그 작가한테 빠졌었어요. 그래서 막 똑같이 필사도 해보고 이 사람 거 다 찾아보고 이러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 그 사람 좋아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계속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자도 될 수 있고 니체나 뭐 랭고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면 저를 긴장시키는 작가,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책,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시 쓰는데 영향 같은 건 어떠셨나요? 저는 뭐 예전에는 시 쓸 때 다 모든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시겠지만 저도 막 어떤 걸 막 여행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산책도 많이 해보고 막 그러다가 공부 막 여러 가지 해보다가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 찾는 것처럼 저는 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야 잘 써지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
그 책을 대하는 자세, 뭐 세계를 생각하는 인식, 뭐 방법 이런 거가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뭔가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코로나 사태하고는 별반 상관없이 계속 똑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시 말고 다른 것들 외부 활동 뭐 이런 거 할 때 좀 제약을 많이 갖고 또 요즘에는 많은 분들보다는 소규모 분들하고 컨택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줌 낭독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작가들이 이렇게 술 마시거나 밥 먹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90%는 다 이제 사적이고 딴 얘기하다가 10% 나 요즘 근데 좀 쓰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줌으로 낭독 스터디를 하니까 정말 90%가 딱 문학 얘기고 그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모비딕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하고 그리스 비극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90%가 뭐야? 95% 그냥 정말 열심히 낭독하고 그 작가분들 계시고 예술인 분도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낭독하고 읽기만 하는데도 문학적 어떤 전율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반 다른 분들도 만약에 문학 안 하시는 분들도 줌을 통해서 같은 집에 있어도 딴 방에서 나눠서 줌으로 뭔가 문학 낭독하면 되게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조금 라디오 DJ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 좀 좋은 코로나도 좋은 장점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코로나 덕분에 방청객 두 분이 오셨는데 네네. 네, 굉장한 행운이 아니신가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요즘엔 그러면 어떤 시를 쓰고 계시나요? 저는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기로 결정이 나서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될 시들이 결정이 나는데 그 시들을 좀 수정하고 있고. 혹시 같은 출판사? 네네. 좀 시기는 늦어질 것 같은데 빨리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 계속 수정하고 있고 계속 쓰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이제 항상 시간이 좀 다 돼서 짧게만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이 시집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네네.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제의를 받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 시집 플랫폼은 제가 봤을 때는 5가지 영역을 한 번에 소화하고 5가지 영역에 모두 도움을 되고 이익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이익이라는 건 어떤 가치의 이익, 뭐 이렇게 경제적이고 자본적인 이익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산적이고 뭐 올바른 가치, 올바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독자나 출판사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들 그리고 출판사? 출판사 했나요 제가? 그리고 한국 시문학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꺼번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시집도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JRP.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좀 제도적으로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어떤 등단이나 뭐 학벌, 뭐 성별 여러 가지 차별을 받지 않고 비주류, 뭐 주류 이런 말도 좀 창피하지만 많은 작가분들이나 작품들이 많이 참여해서 독자분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접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라는 장르가 정말 예술이구나 되게 공개되고 개방된 마음으로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 이제 읽는 독자로서 네네. 그런 문예재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인이 발표를 하면 네네.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서점이 잘 없잖아요. 네네네. 도서관에도 잘 없고 해서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쉽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에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이 특히 문예지 뭐 지방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네네. 문예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발표를 하면 네네. 원고료를 못 받고 네네, 맞아요. 네. 쌀 한 포대를 받는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이런 얘기도 쌀은 있었거든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뭐라더라? 야채 이런 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전 못 받는 경우도 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아예 원고료를.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이런 좀 시는 우리나라 이제 좀 한국시가 활발하게 창작이 되고 있지만 네네. 이런 생태계가 좀 열악하지 않나 해서 네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이제 한 곳에 이제 발표된 시들 이렇게 플랫폼에 네. 모아서 보면 시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네, 되고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정말 시대에 앞서고 시대에 맞는 어떤 활동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순식간에 눈만 뜨면 정보기술 뭐 이런 쪽으로 너무 하는데 시는 어떻게 살아남지 막 이런 고민하다가 사실 두 번째 시집에 기계 로봇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한국 전통 13세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정말 첨단적인 거하고 비첨단적인 거에 연결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었고 그리고 또 작가분들도 사실은 이게 플랫폼으로 널리 더 알려진다고 하면 문예재 이렇게 마감이 쫓겨서 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집을 묶을 때보다 문예지 발표를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지만 어쩔 때는 삶에 쫓기다 보면 부끄러운 경우도 많은데 시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라면 좀 더 고민하고 좋은 시를 발표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좀 네, 더 계속 얘기 나누고 싶지만 네, 다음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아 시인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극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반가워요. 근데 우리 문학판에서 연극 그냥 희곡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연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그냥 안 믿기시죠? 아니, 믿겨져요. 믿을게요.
시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희 시인입니다.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좀 빨리 나와서 근처 카페에 있었는데 8시 되니까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이 근방을 좀 대하다가 좀 일찍 오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지를 보고 첫 번째 질문 보고 가장 최근 근황이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개인적인 일로 감정적인 너울이 되게 심했는데 그래서 이거 우울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최근이라는 시간을 제가 엄청 근거리를 그러니까 뭐 한 달, 2달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뭐 한 반년? 혹 뭐 1년? 뭐 이렇게 잡으니까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던 것 같고 근데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나았던 것 같고 이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부침이 심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다희 시인님의 시집 시창작 스터디 이 시집에 대해서 이 어떤 시집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참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저 시집이 작년 여름에 나와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집인데 제가 저에 대한 비평을 다 찾아보진 못해요. 실은 이게 일단 제 시야 안에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테고 무섭기도 하고 실은 무서운 마음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뭐 너 시평도 실렸던데? 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찾아보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평론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유쾌하고 아름답고 슬프고 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 시를 좀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들 3개를 잘 뽑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일단 유쾌하다는 표현에서는 저도 동의를 했던 게 저는 일단 시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각각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다 다르고 뭐 정말 심오하고 조금 예술적인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고 일상적인 톤을 더 좋아하는 그걸 재미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재미는 아주 그냥 1차원적 표면적인 재미? 일단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뭔가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없이 끝까지 시의 마지막 문장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측면도 있고 시에 그래서 유쾌하다는 평가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건 아름다운 순간에 관련해서 제가 막 아름다우려고 썼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상황과 내 어떤 관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뭔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톤 말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결국 그냥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면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하면.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뭔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프고라는 키워드도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슬픈 장면이나 뭐 이렇게 슬프다라는 걸 보면 그다지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상황보다 더 슬픈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픈 걸 봐도 별로 슬프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결국 유쾌한 거든 뭐 아름다운 것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하고 나서 남는 거는 길게 남는 거는 결국 이렇게 슬픈 감정들이 좀 길게 남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쾌하고 아름답고 슬프다 이 키워드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아름답고 슬프고. 네. 시창작 스터디 제목이 네.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시를 그냥 청탁 받아서 보통 쓰잖아요. 근데 청탁 받아서 한 편, 뭐 두 편, 뭐 이렇게 쓸 때와 시집을 묶을 때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시집을 처음 묶어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 시집의 제목을 뭘로 할 거냐, 이게 결국엔 시 얼굴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항상 많이 있죠. 그래서 뭐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1부, 2부, 3부, 4부가 그 소제목들이 다 원래는 본 제목들의 후보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문장용 제목이 안 붙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 요새 시집들은 문장용 제목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안 붙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제 시집의 전체적인 이렇게 디렉팅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김민정 시인께서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를 딱 꼬집으셔서 이걸 그냥 메인으로 올려놓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너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듣자마자 바로 수긍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제목들은 약간 긴가민가하고 이게 진짜 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창작 스터디는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맛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이 색깔은 어떻게? 색깔도 이 색깔도 일단은 제가 그 출판사에서 먼저 색을 봐주세요. 당연히 색을 물어봐주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뭐 싫어하는 색깔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집이긴 한데, 이게 또 문학공대 시인서는 워낙 색깔이 가장 주된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한테 맡기고 싶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고 남들한테 맡기고 싶었는데, 근데 싫은 색깔은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싫다 했던 게 핑크색이랑 검은색이었거든요. 네, 핑크색, 검은색은 싫더라고요. 왠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서 뭐로 하지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파란색이다. 파란색이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시인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그것도 그냥 금방 또 수긍했던 것 같아요. 되게 쉽죠.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수긍하는 편입니다. 네네. 은근히 색깔만 보고서 시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런 리뷰를 읽었습니다.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이게 색깔이 예쁜 네네.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보라색의 약간 중간 톤이라서 저는 저 색깔 되게 좋아합니다. 네. 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 반응이요? 주변 반응은 일단 저랑 제일 친한 사람들은 일단 안 믿긴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실은 저도 안 믿겼거든요. 이게 왜 시집 나오면 일단 가보잖아. 저 교보문고에 가서 이렇게 제 시집이 매대에 있을 때도 안 믿기고, 이게 뭐 알라딘이나 예스24에 올라갈 때도 안 믿기고,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다 더 안 믿겨 하고 막 이렇게 놀라고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았고, 그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문예지에 발표하고 내가 시를 이렇게 내 작업 차원에서 계속 쓰는 것과 이게 출판이 된다는 게, 이게 출판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내 손을 떠난 기분이 들고, 이렇게 남들이 매우 자유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게 너무 좋은과 동시에 두려움도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약간 피가 좀 빨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뭐 시집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뭐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어요. 실은 그냥 평범한 제 일상을 살고, 또 마감 닥치면 또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상황은 매번 똑같아서, 약간 시집 내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을 잡아야 내가 이렇게 작품 외에 다른 것에서 너무 에너지를 뺏기면 정작 작품을 쓸 때 제 힘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시인 소개를 좀 먼저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읽어드렸는데요. 네. 이다희 시인님은 대전에서 출생. 네네네. 혹시 대전에서 올라오신 건 아니시죠? 네, 대전에서 올라오진 않았고, 근데 대전에서 고향이 대전이긴 한데 7살?
아, 그때까지. 서울로. 아, 지금은 광주에 있어요. 광주. 네네네. 그리고 201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네네. 하셨습니다. 신춘문예 이제 좀 당선됐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제 시집 내고 나서는 뭐 이렇게 잘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시를 잘 쓴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는 좋다고 맞다고 해서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도 모르겠고 이거 나 완전 제 영역 밖의 일인 거라서 시집을 내고 나서는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고 했는데 등단할 때가 최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기분도 들었고 뭔가 이제 그 경쟁률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 말고 몇 명이, 나 말고 어떻게 몇 명이 투고를 한 거지? 라고 찾아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투고를 하셨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시를 잘 쓰나 보다 혼자서 난 시를 잘 쓰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이제 작가가 딱 되고 나서는 이제 수많은 어떤 일희일비의 굴곡을 넘어서면서 이게 그게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었는데 내가 되게 그때 들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경우에는 네. 솔직히 좀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등단만 하고 작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술계라는 게 있잖아. 예술판이라고 해야 되나? 예술계의 흐름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독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과 저것을 다 떠나서 내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되게 골고루 필요하더라고요. 등단을 해서 작가가 된 게 되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감각이 솔직히 다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뭔가 매 문예지 그 청탁을 받을 때마다 약간 챌린지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와중에 잘 써야 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예지 청탁이 오면 2편씩 오는데 어떻게든 그 2편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문예지를 보면 시인들의 이제 시편들이 한 번에 모아져 있고 소설이 이렇게 한 번에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많은 시인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저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로잡아야겠다 눈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막 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튼 항상 그걸 좀 염두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다희 시인님에게 문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도 되게 어려워서 이게 첫 질문과 그 다음 질문과 나에게 문학이란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총 결산을 그래도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세상과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사례 같아요. 제가 제가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제가 엄청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그래도 저는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관련된 질문도 아까 그때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성장기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그때 내가 성장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그 도중에 그 와중에는 그냥 혼란과 공백이잖아요. 실은 그냥 어떤 하루는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하루는 내 내면에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런 혼란과 공백기를 나중에 지났을 때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발전하고 있었어 혹은 성장하고 있었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와중이었어 뭔가를 내려놓는 와중이었어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성인이 돼서도 성장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힘들었던 시절과 가장 밝았던 지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지점과 가장 좋았던 지점을 다 시와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애증이 많이 섞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시창작 스터디 표제작이잖아요. 네. 이걸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시창작 스터디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을 많이 갔었거든요. 등단했을 때 습작시들은 거의 못 썼어요. 그러니까 등단을 한 시편들은 당연히 그 5편이 들어가 있는데 등단 그 5편 이외에 전에 썼던 것들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건 이제 과감하게 이제 없는 그러니까 물론 없진 않지만 제 컴퓨터에 있죠. 컴퓨터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한다거나 혹은 뭐 출판할 염은 못 냈고 등단한 시점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시를 쓰고 계세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요새는 어떤 시를 제가 최근에 마감을 했어요. 문학과 사회 문예지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를 그냥 낭독을 할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직 여름호라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낭독해 주셨. 그래요? 근데 이게 발표가 거기서 뭔가 지면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읽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아직 여름호 지면에 나오질 않은 시라서 한낮의 고궁산책이라는 시의 내용이 점심시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한테 신비로운 건 직장인이에요. 저는 되게 직장인이 신비롭고 되게 그러니까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출퇴근을 한다니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집에 온다니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그래서 직장인들을 되게 존경하는 편인데 저 에너지로 저 힘으로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늦잠 자고 밤에 막 늦게 자고 이러니까 반성도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저한테는 가장 신비로운 존재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나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그냥 그런 내용인데 그걸 한번 시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들의 경험에 가장 근접하게 좀 가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심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경험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경험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섬세하게 캐치해내거나 이렇게 뭔가 구성화되지 않는 어떤 장면들이나 일상의 순간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시는 2가지 뽑아도 되나요? 네. 하나 뽑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백색소음이라는 시가 있고 본제 등단작이고요. 그다음에 공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은 굉장히 좀 길다면 길 수 있는 산문시인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시인데 공복을 쓸 때나 백색소음을 쓸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거 확신이 없었어요. 이걸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나만 아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남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들과 소통 가능한 걸 썼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 백색소음과 공복을 쓰고 나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저 던졌죠. 투고를 하고 그냥 문예지 발표를 했죠. 모르겠다. 뭐 나는 내 최선을 다했으니 읽는 사람들이 읽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실패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항상 감사함. 이렇게 내가 나만 아는 걸 써서 되게 괴로웠는데 좋은 피드백이 와서 되게 감사했던 시들이라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집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지금 아이디어만 우선 발표를 하고 이거를 사실 자본이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아이디어만 발표를 하고 이거를 지금 약간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이 좀 플랫폼을 만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우선 문예지에 발표되는 시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있는 플랫폼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제되는 그 비용을 다 이제 시인한테 다시 돌려줘서 시인들한테 약간 좀 금전적인, 출판사랑 시인한테 금전적인 약간 네네. 이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플랫폼이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 플랫폼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저도 이 섭외를 받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왜냐면 이제 대본에 있어서 저도 그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한테는 이게 새롭기도 새로운데 유통 과정 자체가 좀 변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서. 그러니까 문예지에 있는 시를 모으는 게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점점 그냥 뭔가 그냥 이 플랫폼이 이제 공고해지고 뭔가 확실해지고 권위가 생기면 그냥 여기로 바로 그냥 문예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투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건 약간, 아닌가요? 약간 문예지 쪽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네네.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또 흐름을 읽어야 되고 다른 동료들이 뭘 쓰는지 봐야 되고 내 시가 어떻게 잘 업로드가 됐는지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아져 있으면 뭐 그게 어플이든 뭐든 간에 다운받아서 당연히 당연히 즐겁게 볼 텐데 그런 수요 자체가 확실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당연히 어필이 되는데 뭔가 이 어필되는 층이 많아져야 좀 더 플랫폼이 공고해지고 자본도 생기고 이럴 것 같아서 그 수요 타겟층 같은 게 좀 더 넓어지고 확실해지면 좋지 않을까. 오늘 처음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모아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속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왜 쇼핑몰들을 모아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전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직관적으로 떠오른 거여서 지그재그 아시나요, 여러분? 지그재그 같은 건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쓰여지는 게 네. 그런 약간 문예지의 역할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은 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네네. 저는 좀 문예지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그런 문예지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현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예지의 어떤 진흥을 위한 네, 약간 그런데도 약간 네. 좀 목표가 있어요. 여기 근데 문예지가 되게 많잖아요, 실은. 네. 이게 문예지 하는 순간 몇 개 투두두 떠오르는 것 이외에도 특히 시 잡지, 시 문예지, 시 기관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탁을 받고 나서야 그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 정도로. 그래서 문예지는 일단 너무 많고 지방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예지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보셨나요? 저 앞에 이 전 시인 두 분도 다 보셨나요? 네. 꽤 오랜 시간을 앉아 계셨을 것 같아서 칭찬은 쓰려고 요즘은 지금 당장 혼란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결국에는 혼란이 아니고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지금 하는 얘기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딘가에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 힘이 되는 시간이 결국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다희 시인